그래서 자기 경험 안에 갇힌 상태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유기체의 삶이고, 그래서 타자의 경험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접근하고 싶을 텐데 유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호적 통로입니다. 뭔가 중간에 뭔가 매개체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는 있지만, 내가 상대방의 손을 맞잡은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따뜻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도 동일한 느낌을 갖는지 어쩐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또 상대방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겠어요? 나 지금 따뜻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이해할 것 같지만, 곤란한 것은 앞전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실제 그 사람이 말하는 따뜻함이 내가 느끼는 따뜻함과 동일한지 어쩐지를 판별할 방식이 없습니다. 이렇다면 대체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상대방이 지금 느낌이 따뜻해요, 좋은 느낌이 있어요 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느낌 그 몇 개를 거기에 사상하고 대체로 그 부분에 상대방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이것은 기호적 추론입니다. 이 이상의 방식은 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우리 지각 차원에서. 그러니까 타자 경험에 접속하는 유일한 통로가 이 사람의 표정, 이 사람의 따뜻하다는 말, 아니면 이 사람의 제스처를 보고 아, 이 사람이 뭘 느끼고 있겠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기호적 경험은 제3의 매개, 이때 그 사람의 표정, 동작, 내가 해석해야 할 모든 것은 다 기표입니다. 해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 기표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표로 사용해서 해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상대방을 짐작할 수 있죠. 일단 우리 언어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가장 먼저 닥치는 고민은 불투명성입니다. 바로 현실적으로 우리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고 내가 타인의 의사를 알 수 없고 오로지 기호적으로 표정을 보고 몸짓을 보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은 불확실성으로 특징되죠. 기호적이라는 말 자체가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제3의 매개를 통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언어가 지금 기호의 일종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언어적 의미도 불확실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가장 극단적으로 언어를 불신하는 이론은 불교입니다. 무명이라는 말을 쓰죠. 언어적으로 구성된 모든 것은 무명입니다. 중간에서 쓰고 있는 용어로는 가설입니다. 임시로 세워진, 임시로 건설된 것이에요. 언어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이 말이 함축하는 것은 언어적으로 구성되는 것은 어느 것도 실체 또는 실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에 대한 불신은 아주 근원적으로 언어에 일단 발 디디는 순간 우리는 불확실하고 언어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불투명하고, 이러니까 언어에 대한 불신이 생기죠. 이게 오래된 이론입니다. 서양에서는 특이하게 20세기 초반에 와서 방금 소개해드렸던 비트겐슈타인이 언어에 대한 불신을 상당히 밀도 있게 제시를 했는데, 동아시아 또 인도에서는 이미 3000년 전에 언어의 불투명성을 상당히 깊게 들여다보고 있죠. 제가 하나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언어가 이렇게 불투명하고 기호체계로서의 언어가 불확실성이라는 본성을 갖게 되면 그 다음은 어쩔 겁니까? 그것에 대한 답입니다. 불신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언어는 우리 생존의 통로이기 때문에 아무리 언어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그렇지만 이 언어를 통해서 생존하고 이 언어를 통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존재 조건이고, 이 조건 안에서 앞전 시간에 왜 절대적 진리가 우리한테 주어지지도 않고 주어져도 식별할 수 없는가 하는 그 말씀이 앞전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열려있는 길은 이 불확실성 속에서 더 나은 선택이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를 탐색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경험의 유폐성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유폐성 특별히 설명드렸는데, 대체로 지금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되게 알으실 것 같죠? 어서 많이 본 듯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뭔 경우일까? 이걸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경험 중에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곳 도입해서 틀림없이 이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을 거야라고 추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해답은 없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추정해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추정이 지금 나올 겁니다. 개인 경험에 따라서. 그런데 이런 것은 하도 늘상 봐온 것이고 아마 작업 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 부분에 저는 근접한 것 같아요.
알 수 없지요. 분명한 건 알 수 없다예요. 정확히 알 수 없다예요. 이거는 그래도 사람이니까 대체로 짐작이 쉬운데 오른편 경우가 되면 이제 더 어렵습니다. 이거는. 왜? 원숭이하고 우리하고 점점점 이게 좀 다르기 때문에 더 짐작이 어려워진다 말씀입니다. 이것도 지금 무슨 특이한 경우 같은데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잘 몰라서 제가 지금 집어온 겁니다. 나름대로 해석 한번 해보십시오만 어떻게 해석하든 내 해석이 틀림없어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은 저도 여러분도 아니지요. 그럼 뭘 동원해서 이걸 해석할까? 저와 그것과 가장 근접한 어떤 상황을 떠올리고 그게 지금 그 상황 아닐까? 우리가 아마 그 부분에 있을 겁니다. 이게 뭘까요? 예, 지금 춤춘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죠? 예. 요거 지금 사마귀가 싸우고 있는 지금 장면을 포착한 겁니다. 근데 우리 눈에 지금 춤추는 것처럼 얼핏 그렇게 들어오시죠? 근데 실제로는 지금 싸움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잡은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을 춤추거나 즐겁거나라고 본 이유는 뭘까? 거의 우리 동작, 거기에 어딘가에 지금 이렇게 매치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예상치가 잘 맞지 않는 이유는 몸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귀가 저런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은 춤이 아니고 싸움입니다. 생물학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알겠죠. 과거의 케이스를 보건대 이게 싸움하는 동작이라고 생물학자는 우리보다는 더 정확하게 알겠지만 생물학자가 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죠. 생물학자의 추정이라는 것도 반복적인 관찰을 통해서 패턴화하고 그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추론하는 겁니다. 이때 뭘 토대로 추론합니까? 이 사마귀의 동작, 몸의 형태 이런 걸 참조할 수밖에 없죠. 물어볼 수 없으니까. 물어봐도 답하지 않으니까.